괴담을 보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정용사입니다. 공포 크리에이터 K짱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 게스트는 바로 공포 미스테리 유튜버신 K짱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썰, 무서운 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맡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살짝 올려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자존심 상한데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상체는 조금 짧고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이는데 제작진분들 좀 이럴 때는 좀 방석 같은 거를 한 10장 정도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센스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키 때문에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본에 있었을 때인데 일본은 한국보다 전철을 타면 손잡이가 좀 낮아요? 한국보다 낮아요. 맞아요. 낮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그 손잡이에 부딪히는 일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면 저한테는 좀 슬픈 약간 그런 건데 전철을 탔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섭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맞은편에 어떤 너무 훈남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훈남이 자꾸 저를 보고 계속 쳐다보고 막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저 젊었으니까 저도 지금보다 예뻤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남성분이 약간 점점 저한테 저를 계속 뚫어져라 보시면서 웃으시길래 나도 훈남이고 그러니까 그래 뭐 나 뭐 내릴 건데 너도 마음에 들면 내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 이번에 내려요. 아. 그래서 이제 딱 일어서려고 했는데 제가 하필 타이밍을 전철이 이렇게 멈출 때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덜컹 하잖아요, 전철이. 근데 이렇게 했다가 덜컹 했는데 그 손잡이에 제가 이렇게 댕댕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남성분도 같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남성분은 손잡이에 머리가 안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는 댕댕 하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쿨하게 계셨던. 저쪽 밑에 계셨네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내리는데 그분 다시 앉더라고요. 그분이 볼 때는 다시 앉더라고요. 조용히 이렇게. 진격의 거인이다. 그렇죠. 진격의 K 같은 느낌이었겠죠. 이런 느낌이었겠죠. 와, 아니 형사님 진격 거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 저도 진격의 알죠. K. 보셨나요? 봤죠. 어? 그 애니메이션을. 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다 봤죠. 우와, 너 보다 말았는데. 그럼 외쳐보시죠. 유명한 대사 있죠? 준비됐습니까? 모르죠? 신조 사사게요. 사사게요. 아, 그거는 몰라. 안 보셨네. 안 보셨네. 그거 보셨네. 모르실 수가 없어. 자, 지금 사기죄로 체포하라고요. 아, 저는 이제 여러 편으로 나온 걸 본 게 아니라 한 편으로 된 거. 아, 영화가 영화 같은 거. 위증죄 영화 추가로 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네, 유포죄. 영화 같은 네, 거. 맞습니다. 거. 언제 다 봐요, 그거. 언제나. 봐요. 이제 실토를 하십니다. 묵비권 아유. 행사를 하시다가 유튜브로 그걸 봤다 그러네. 아, 짧게 짧게 들어간 그러니까. 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게 영화인 줄 그걸 알았어. 다 보셨다고? 나 제대로 수사를 해야 말씀하십니다. 진격의 거인. 네. 진격의 K라고 불립니다. 재밌었어요. 네, 진격의. 자, 여러분. 진격의 K. 오늘 이야기 저희들이 무시무시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끼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이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중한 걸 너무 잘 숨겨둬서 문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제보하신 가명으로 진우 씨는 장사 경력만 20년이 넘는 아주 베테랑 사장님이세요. 지금도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몇 년 전에 신규 매장 오픈을 위해서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대요. 목 좋은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역 바로 근처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좀 연식이 꽤 있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요즘 신축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지하실도 있었고요. 진우 씨는 1층에는 매장을 내고 지하실은 창고로 쓰면 되겠다 싶어서 잘 됐다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주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었죠. 진우 씨가 월세를 더 지불할 테니까 지하실도 같이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건물주 할아버지 반응이 좀 이상해요. 월세를 더 받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요든이 넘는 어르신이 지하실 얘기만 꺼내면 인상을 확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장사 경력이 적지 않았던 이 진우 씨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비워두면 뭐 하시냐, 월세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건물주가 건물 2층에 같이 가자고 했대요. 근데 그 목 좋은 건물 상가 2층에 웬 절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불교 사찰 건물은 아니고요. 아마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낡은 건물에 절 마크 달고 불상이랑 제단 같은 거 차려놓고 기도도 하고 점사도 보고 그러는군요. 그렇게 건물주 어르신과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웬 스님처럼 보이는 분, 그리고 손님 받고 응대하는 실장님이라고 하죠. 그렇게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앉아있던 스님이 진우 씨를 많이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건물주 어르신과 한참 동안 둘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진우 씨한테 이 스님이 꼭 그 지하실을 써야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텅 빈 지하실이 대체 뭐길래 이 스님까지 나서서 말을 얹나 싶어서 진우 씨는 좀 불쾌한 티를 냈는데 이 스님과 어르신이 한참 또 수군대다가 조건을 내걸더래요. 지하실을 쓰긴 쓰되 사람이 절대 상주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쌓아두는 딱 창고 용도로만 써야만 한다. 그렇게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지하실까지 모두 쓰게 됐어요. 그 후로 진우 씨는 매장을 오픈했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매장 직원들이 지하실에 갔다 올 때마다 표정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내 직원은 진우 씨한테 지하실만 가면 진짜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너무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소름 끼치고 무섭다, 도저히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진우 씨가요, 제 방송에 사연을 여러 편 제보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가끔 귀신도 보고 촉도 굉장히 남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우 씨는 직원들 말을 처음에는 그냥 넘겼대요. 왜냐하면 아니 그랬다면 본인이 처음에 이 건물을 보러 왔을 때 진작에 느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도 못 느꼈다는 거죠.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직원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니까 어느 날 해가 쨍쨍한 날에 진우 씨 혼자 지하실로 향했어요. 입구 철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대낮에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바싹 굳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습기와 냉기가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렇게 진우 씨는 더듬거리면서 그 스위치를 찾아서 조명을 켰고 이 지하실이 오래 방치됐는지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진우 씨의 눈에 천장 한 구석이 보였어요. 그 천장 텍스 아시죠? 하얀 석고보드. 네. 네. 그 천장의 한쪽 구석에 보니까 그 석고보드 4장 정도가 뜯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그 어두컴컴한 그 구멍 안쪽으로 뭐가 휙휙 지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진우 씨는 순간적으로 머리털이 쭉 뼈서면서 지하실에 뭔가 있구나, 그런 직감이 들었답니다. 일단 1층으로 올라가서 직원들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 조명이 오래돼서 그럴 거다, 그렇게 둘러댔죠. 그리고 나중에 혼자 몰래 내려와서 술과 약과를 올려두고 빌었대요. 여기 계시지 말고 좋은 곳으로 좀 가시라, 여기는 저희가 좀 참고로 잘 쓰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이 진우 씨가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진우 씨가 텅 빈 1층 매장 안에 서 있는데 그 지하실 쪽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에서 바가지 머리를 한 어린아이가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한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진우 씨한테 고함을 치더랍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나 못 나가, 당신이 나가, 안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분명히 아이인데 이 말투며 이 분위기가 전혀 아이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우 씨가 아니 그러면 가끔 맛있는 거 들고 와서 이렇게 좀 챙겨줄 테니까 물건만 좀 놓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화가 난 눈빛으로 진우 씨를 노려보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진우 씨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매장용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멀쩡하던 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용 배터리가 나가기도 했어요. 매장 주차장에서는 손님들끼리 접촉사고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매장 직원들이 전보다 더 자주 손을 다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칼이나 가위에 다치는 게 아니라 테이블 모서리에 심하게 긁히거나 또는 이런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피부가 싹 베이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계속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진우 씨는 결국에 건물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아니 솔직히 좀 말씀해 달라, 대체 저 지하실이 뭐 하는 곳이었냐,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건물주가 대뜸 버럭 화를 내더래요. 재수 없게 무슨 소리냐고, 싫으면 짐 빼고 나가라고. 근데 진우 씨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처음에 2층에 데려가서 스님 같은 사람을 앞세워서 무슨 조건을 내건 것도 좀 이상했고요. 그래서 진우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무당을 한 명 모시게 됩니다. 이분이 일명 땡땡선녀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대요. 왜 고기 도축이나 그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도축장 제사나 매장 고사 지낼 때 사장님들끼리 서로 소개해주는 그런 용한 분이 있대요. 그 진우 씨도 그렇게 알게 된 분인데 사장 설명을 했더니 곧 가겠다, 그리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후에 매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무당이 천천히 그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탁 지하실이 있는 쪽을 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이고 여기 정신 나간 놈이 사네 한마디 하더래요. 건물주 당장 불러오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에 무당이 왔다고 하니까 이 건물주도 씩씩거리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 남의 건물에 와서 이 무슨 짓이냐고 썩 꺼지라고 삿대질을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어르신한테 고함을 꽥 지르더랍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네 새끼 불쌍하지도 않냐고.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는 그 어르신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더니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5층 건물을 직접 세웠답니다. 이분이 자수성가한 재력가셨대요.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독 첫째 아들을 굉장히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이름으로 건물 이름도 짓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하실을 만들어서 그곳에 놀이방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지하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죠. 이 상가가 있는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었는데요. 폭우 때가 되면 막 그렇게 잠기고 하나 봐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에 첫째가 지하실에서 놀다가 그렇게 명을 달리했어요. 이 어르신이 이때 살짝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이름 따서 이 지은 건물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에서 그 소중한 자식을 잃었는데 그걸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은 죽은 아이의 유골함을 지하실 한쪽 천장에 보관을 했던 거죠. 아이의 유골함마저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먼저간 자식을 차마 매일 마주할 그런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 한쪽 구석에 유골함을 놔뒀던 거죠.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던 그 무당이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래도 자식을 수십 년 동안 이 어두운 곳에 처박아 놨냐고. 위에 절간 차리고 무당 앞세워 놓으면 괜찮을 줄 아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애를 놔주지 않으니까 애가 계속 운다고. 마냥 달리기만 한다고 아들이 좋아할 것 같냐면서 당장 유골함 꺼내서 제대로 안치하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그날 선녀님의 주도로 유골함이 수십 년 만에 빛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의식을 치르고 나니까 와 진짜 신기하게도 그 지하실 공기가 있잖아요. 싹 바뀌더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하실의 그런 모습 같이요. 그렇게 무당이 다녀간 뒤로 이 꼬장꼬장하는 할아버지가 이 술, 담배도 확 한 번에 끊어버리고 사람이 아주 유해졌대요. 그리고 이 진우 씨에게 좀 미안했던지 가끔 마주칠 때면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요. 그분도 30년간 짊어지고 살던 그 마음의 짐을 이제서야 내려놓은 것 같았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진우 씨가 창고의 짐을 다 드러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나오더래요. 왜 옛날에 그 방이라고 해서 뭔가 문구 같은 걸 적어서 붙여놓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종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지하는 침수가 자주 되어서 새를 절대로 안 받습니다. 라고요. 그걸 본 진우 씨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심정이 어땠을지 오죽하면 품에서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 안지도 못해서 저렇게까지 했나 싶어서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경찰관들이 잘못 수사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걸 분석을 하고 뉘우쳐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려드린 겁니다. 네. 때는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송모군이 그 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귀가를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집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가 일을 오늘로 안 나가기로 한 날이라서 분명히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보니까 소파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만큼 앞으로 나와 있고 그때만 해도 집 전화가 많을 때라서 집 전화기에 그 코드도 뽑아져 있고 집이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막 준비하던 것 같은 모습에 이제 부엌이 그대로 있고 어머니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송구는 엄마를 좀 기다렸죠. 엄마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동생이 중학교 다니던 여동생이 좀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엄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다음 날까지도 안 왔습니다. 이상해서 이제 다음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거를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단순 가출로 이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사실 집안을 보지도 않았어요. 어머. 그리고 그러니까 부실수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 엄마의 성은 강 씨였습니다. 이 강 씨의 남편은 아내의 통장을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해보니까 현금이 인출된 게 나왔습니다.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하네요. 실종 당일 오후 5시 22분경에 은행에서 현금이 인출됐고 그 지역은 이제 강씨 집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그리고 11분이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인출이 됐고 그리고 이틀 뒤에는 대전에서 여기서 좀 청주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에서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총 인출된 현금은 약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뭔가 이상해. 본인이 뽑았다면 한 번에 뽑았을 건데. 예.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CCTV에 잡힌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다른 사람. 강 씨가 아니었죠. 그러면 몇 가지 보면은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사건. 예, 강력 사건 네. 판단이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거 강력 사건이라 판단이 되는데 당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경찰들은 그래도 단순 가출로 봤어요. 왜요? 논리는 일단 문이 열려져 있었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 이 CCTV 사진까지 가지고 갔는데도 담당 경찰이 한 얘기는 요즘에 바람나서 나가는 부인들이 많다. 아니,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말까지 했고 그리고 그 남성 CCTV에서 찍힌 돈 찾는 남성 네. 그 남성을 보고도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 연남한테 그 심부름을 시킨 걸 수도 있다. 어머네. 정말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안 되는데요, 진짜?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경찰관이라면 사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뭐 기록은 모르겠지만 아마 징계를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은 그 CCTV에 찍힌 그 남성 사진을 프린트해서 전단지로 만들어서 일일이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사람 본 적 있냐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다녔어요. 아니, 경찰이 할 일을.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그쵸. 적들이 하네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구더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구더기가 나오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찾아가 보니까 옥상으로 갔습니다. 옥상에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와 물탱크 옆에 있는 벽 사이 그 사이에 어머니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그 어머니 엄마를 시신을 발견한 발견한 거예요. 그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이제 실어증에 걸리고 일부 기억도 상실했다고 상실. 합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아. 그렇게 찾던 엄마가 옥상 그 물탱크의 그 벽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근데 저기서 더 황당한 게 이 시신이 집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남편을 또 의심합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그 논리는 남편이 공범과 같이 부인을 집 밖에서 살해를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시신을 안에다 놨다 이런 논리였는데 논리의 근거는 그겁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집을 다 옥상까지 다 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걸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옥상을 조사를 하고 뭐 수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보잖아요. 그쵸. 그걸 물탱크실 그 틈에 맞아, 설마. 설마 그렇게 죽었다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못했기 때문에 못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사각지대예요. 물탱크에 끼어있는 틈이 잘 볼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에게 더 충격을 줬는데 심지어 남편은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5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왼쪽 팔이 없고 다리도 저는 그 중증 장애인입니다. 네. 그 몸으로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남편은 5년 동안 병원에서 간호를 했고 사실 남편이 직업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부인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렵게 가정을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집안에 이런 사고까지 발생을 하니까 얼마나 진짜 충격이 엄청나게. 끔찍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실 진짜 범인이라면 시신을 발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거죠. 시신을 굳이 내부에다가, 집안까지 네. 끌을 끌고 필요는 와서. 전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 전문가들이 이제 이 사건을 추론을 해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열려 있는데 누군가가 침입을 한 거예요. 어떤 남성이 침입을 해서 강씨, 피해자인 강씨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강도짓을 하려다가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처리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시신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파가 이렇게 앞에 빠져나왔다고 하잖아요. 쇼파가 빠져나온 이유는 쇼파 뒤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붙박이장도 열려져 있는데 이 시신을 처음에 그 붙박이장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옥상 물탱크실에 가서 유기를 한 거고 이 범인이 시신을 굳이 이제 안 보이는데 숨겼던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인출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시신이 바로 발견이 되면 경찰이 이제 다 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카드가 다 정지될 것이니까 생각을 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범인은 좀 경험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사건이 20년도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피해자 강 씨가 음식을 준비하던 때였기 때문에 6월이니까 예, 또 이제 환기차 잠깐 열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틈에 들어온 거죠. 이 사건에서 정말 경찰의 대응도 화가 나지만 더 가슴 아픈 거는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현장 감식도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DNA나 증거들을 수집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은 그 생활 예. 공간에서 계속 살았고 다 회수이 된 거죠. 그리고 피해자 핸드폰이 이틀 동안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들고 그거 다녔- 들고 다닌 추적만 거죠. 했어도. 그 추적만 했어도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진짜. 더 또 안타까운 게 이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가 2002년 월드컵 때가 이슈가 돼서 모든 언론들은 월드컵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그냥 묻혔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진행시킬 때 언론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 수사를 방향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또 의견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더 올바른 방향 그리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 묻혀버려가지고 더 안타깝습니다. 그 몽타주 사진만 방송이 됐었거든요.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나왔긴 결국 했어요. 지금까지 예. 안 잡힌 거. 예, 안 잡혔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나왔던 거는 당시에는 얼마큼 부각이 됐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됐던 게 2011년에 그때 중학생이었던 딸이 성인이 돼서 재수사 촉구를 하는 서명을 해요. 서명 운동을 하고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방영이 되고 또 재수사를 이제 합니다. 그때 돼서요. 예, 2011년 돼서 하는데 일단 벌써 8년이 지났고 증거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딱 그 CCTV에 찍힌 사진. 그래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너무 안타깝네요. 이틀 동안 그 핸드폰 추적만 했어도 잡을 수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형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초동수사. 초동수사. 초동수사의 중요성. 예, 특히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초동수사 중요한 게 처음에 진짜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이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실종 사건은 대부분 다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매번 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저번에도 왔으니까 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한 건, 두 건이 터지는데 수천 건이 그냥 진행되는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 수천 건 중에서 한두 건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방심을 어떤 하면. 매뉴얼 같은 건 없나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실종 사건으로 이런 문제가 몇 건 있었어요. 그 후에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실종 사건 관련해서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지방에서 지구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한 지역에 이제 어떤 파출소 같은 지구대 아시죠? 네. 지구대장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보통 전날 야간에 근무했던 팀장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건 어떻게 해결했고 뭐 이건 진행 중이다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이 어제 이제 치매 할머니가 일단 실종이 됐는데 본인들이 이제 순찰차 타고 쭉 둘러봐도 발견을 할 수는 없다. 계속 오래 찾았다. 밤새껏 찾았는데 발견을 못했다. 근데 뭐 치매 할머니니까 먼지 못 갔을 것이고 신고가 되고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지방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지 않으면 어디 밖으로 나가기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동차를 탔다는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분명히 이 근방 어디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거기는 이제 좀 지방이 돼서 경찰관들이 많이 근무를 안 해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고 그 경찰관 다 이용할 수 없는 게 신고가 또 들어오면 또 신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예전에 이제 의경들이 있었잖아요. 네, 의경들 강순대 의경들을 한 30명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한 30명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실종이 되면 주변부터 봐야 된다. 멀리 나가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나가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반경 내를 찾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해서 일단 이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했고 또 대원들의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할머니 찾으면 간식을 제가 사주겠다 니네 오. 먹고 싶으면 사주겠다 네. 의경한테는 크죠. 예, 사기가 충족이 됐죠.
한 1시간 정도 됐나? 찾았으면! 와. 딱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오. 알고 보니 네. 그 할머니가 주변을 돌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오. 넘어지셔서 도랑 같은 데를 빠지신 거예요. 어머. 근데 핸드폰도 없고 아, 소리를 질러도 거기는 인적이 드문 오.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소리 지르다가 탈진을 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누워있던 거예요. 돌아가실 뻔했네요. 돌아가시고 진짜. 그 발견을 못했으면 사실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했고 그때 그거를 그 팀장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갔으면 거의 돌아가셨다고 볼 수 이 있죠. 현사님 덕분에 할머니. 예, 그러니까요. 하면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또 약속했던 간식. 간식을 사줬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간식이 그랬던 문제입니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종 사건은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주위를 먼저 봐야 돼요. 주의를. 주위. 인근부터 가장 주변부터 봐야 멀리 나간 건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변부터 보고 이게 정말 강력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증거들을 초기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초반에 이 사건도 초반에 출동을 해가지고 경찰이 샅샅이 뒤졌으면 바로 찾아서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DNA든 뭐 증거를 수집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그게 범행으로 일하는 건지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전화기가 뽑았지. 그러니까요. 아니 일반인이 봐도 범행 맞아요, 현장처럼 맞아요. 보이는데. 소파 쓰러져 근데 있고. 그게 사실 그때는 그런 게 사실 매뉴얼 같은 게 정확히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점점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지금 다 퇴직했겠지만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연금 꼬박꼬박 받고 있겠네요. 일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경찰관들이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CCTV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거 혹시 보시고 물론 20년도 넘은 사진이지만 혹시 비슷한 사람이나 이 사람 같다라고 하면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사건 해결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의 한 광기의 연쇄살인마 간호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섭다. 네, 때는 오구치 병원이라는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016년 9월 16일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오구치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당시 나이 78세의 오키즈 오사에라는 환자분이 병원에서 급사합니다. 근데 그녀는 뭔가 말기 환자나 이런 환자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9월 초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무릎과 팔꿈치를 다쳐서 정형외과 치료만 받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면서 감염 가능성이 의심돼서 9월 13일부터 입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입원 후에 그녀는 링겔을 맞고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고 사망 전날인 9월 14일에는 집에 키우던 고양이를 돌봐야 한다. 집안일을 조금 봐야겠다 라면서 병원의 허가를 받아서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그녀가 혈뇨를 보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오후 1시 40분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의 링겔 주머니 안에는요,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소독액인 디아미톨이라는 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약물을 주입한 사람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쿠보키 아윰이라는 당시 나이 29살의 간호사였습니다. 자, 이 디아미톨은요, 의료기기 소독용 약품으로 그 안에 벨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체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들어가 있는 약품입니다. 자, 이 쿠보키는 그녀의 링겔 주입액에다가 이거를 이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입된 링겔관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범행을 반복합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는요, 당시 나이 88살이었던 니시카와 소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하치마키 씨라는 남성분이었고요. 이 예외에도 그녀는 링겔백 안에다가 이 디아미토 소독액을 계속 주입을 하면서 환자들을 한 명, 두 명 사망시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전환점은요, 사실 다른 간호사가 이 링겔 주입백 안에 뭔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이상한 거품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거품이 왜 이렇게 나지? 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링겔 주입백 고무막의 부분에 뭔가 바늘로 콕 하고 찌른 것 같은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 거기에서 디아미톨 성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자, 니시카와 씨의 시신에서도 동일한 성분인 디아미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화장되어 버린 이 오키즈 씨의 경우에는요, 사망 전 체열된 혈액에서 동일 성분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성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사건이 밝혀지기 전 약 3개월 동안 해당 병동, 삼병동의 이 4층의 환자들이 3개월 동안 48명이 사망합니다. 사망요? 네, 3개월 동안 48명이요. 그래서 사건이 드러난 뒤에 이 동료 간호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한 명씩 사망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9월쯤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긴 했대요. 4층은 저주받았다. 말기 환자가 많은 병동이었지만 사망 속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 또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병동 안에서는 이 사망하는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사건의 원인이 간호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상상해냈겠습니다. 네. 근데 쿠보키 간호사가 왜 이렇게 환자들을 사망을 시켰냐? 그 이유는 제가 근무 시간에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들한테 욕먹고 제가 또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와, 라고 말한 거예요. 비난받는 것이 무섭고 환자들 가족들에게 이 환자가 왜 어떻게 죽게 됐는지 설명하는 게 귀찮았다. 라는 이유로 살해를 한 겁니다. 자, 다른 병원에서 과거에 그녀가 일할 때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급변하게 된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유족한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냐라고 심하게 비난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심하게 비난받던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의 통제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전학 이후에도 어머니의 통제 아래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때 또 가족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또 비난받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항상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렸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나날이 늘어났고 휴직과 복직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불안은 계속 어딘가 안에서 축적되었고 그 불안은 왜곡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녀의 정신감정 결과 쿠보키에게는 아주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의 특성이 나타났는데요. 이 ASD는 뭐냐면 선천적인 뇌 기능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식으로 양육되었는지, 뭔가 안 좋은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변했는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병이었어요. 쿠보키의 경우에는요, 타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읽지 못하고 비난 상황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뭔가 자신의 내면에서 나름 논리적으로 확장시켜서 근무 시간 외 사망,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 외에 사망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특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재판부는요, 분명히 밝혔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행동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행동을 자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검찰은요, 많은 사람을 사망케 한 쿠보키 아유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3개월 안에 48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모두 다 그녀의 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사망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2021년 11월 9일에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완전 책임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도 정신적 취약성과 범행 동기 형성 과정, 이런 것들과 그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속죄 의지를 일부 참작한 결과였던 겁니다. 자, 4층 병동은 결국에는 저주받은 병동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죽어갔고 숫자는 늘어갔고,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얀색 간호복을 입은 쿠보키 아유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안 좋은 선택은 계속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명, 그 선택은 이 간호사의 손으로 이뤄졌고, 그녀 또한 한 20명한테 주사를 놨던 걸로 기억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적어도 20명 이상은 그녀가 살해를 한 것이죠.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피해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시선너머 채널의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무시무시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게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